네,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대 중반도 위협받으면서 7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당은 반도체 특별법으로 반도체 회사들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기술 우위를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당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 내용과 삼성전자 주가 전망 전문가들과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출신 양향자 전 국회의원 그리고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반도체 특별법 여당이 발의해서 좀 내용을 따져보고 싶은데 특별법에 앞서 우리 시청자들이 좀 관심을 가진 삼성전자 주가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주환 박사님, 뭐 도대체 주가 삼성전자 쭉쭉쭉 빠지고 있는데 이 반등의 기회를 도대체 잡을 수가 없는 걸까요? 지금 주가가 현재 사실 기업의 가치나 실력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됐다라는 공감대 분명히 있거든요. 예. 뭐 해외 투자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래서 현 주가가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저도 이제 방송에서 늘 같은 질문을 받으면 하는 게 예. 장기 투자자들은 사실은 보유할 만하다. 그냥 킵하고 있어도 될 것 같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부분의 단기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소액 투자자 같은 경우는 바닥이 어린지는 솔직히 나도 아직 모르겠다라고 코멘트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올라갈 수는 있지만 네. 어디까지 빠졌다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고민인 거고요. 네. 그러다가 지금 주가에서 사는 게 많을까 아니면 조금 손실이 있어도 팔아야 될까요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대답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향을 물어보죠. 네. 장기 투자를 하실 겁니까? 단기 투자를 하실 겁니까?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전략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양향재 의원님은 이제 삼성전자에서 오래 계셔서 이 반도체 주가, 삼성전자 주가 떨어진 걸 보고 좀 속이 좀 안타까우실 것 같은데 네. 외국인들도 계속 판단 말이죠. 네. 외국인들은 어떻게 삼성전자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길래 이렇게 파는 걸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외국인의 그 삼성전자 주식 매도세가 앞으로 계속될 건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예. 네,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 하락이 삼성전자 위기론에 기인한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위기론. 네, 그리고 HBM이라는 그 지금 가장 필요한 제품으로 대변되는 네. 그 삼성전자 경쟁력 하락. 이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다가 또 더 어려운 것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환율이 계속 급등을 하고 있는 그 네, 영향도 그렇습니다.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우리 이주환 박사님 얘기하셨듯이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분명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저평가됐다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저평가돼 있다. 네. 그래서 하락세가 지속될 거라고는 이제 뭐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제가 사실은 그 주변에 네. 삼성전자의 위기론이 있어서 아마 사만전자는 찍고 올 거다. 삼성전자까지 이렇게 갔다가 와야 말씀을 된다?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지하실까지 좀 떨어져야 된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어떤 지금의 어떤 포텐셜 이걸 따져보면 그렇게 낮은 어떤 주가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네요. 삼성전자의 잠재력을 본다면 뭐 이렇게까지 더 많이 더 떨어지겠느냐. 그러나 삼한전자도 뭐 찍을 가능성인데 삼성전자의 잠재력을 기왕에 우리 양향재 의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보니까 야 삼성전자 정말 잠재력이 있는 걸까? HBM, SK 하이닉스 쫓아갈 힘이나 있을까? 기술력이 있을까? 이런 좀 의문도 좀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부분만 일단 놓고 봤을 때에 이제 위기라고 느끼는 세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예. 하나는 파운더리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고 파운드리. AI 관련된 HBM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최근에는 일반적인 D램조차도 지금 경쟁력이 뒤졌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팩트이기도 하고요. 이 세 가지의 사실은 이제 근거를 둔 위기론인데 이 세 개에 대해서 현재 당장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반전 드라마를 쓸 가능성은 없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짧은 시간 안에. 예, 분명히 뭐든지 솔루션을 찾고 있을 거고 거기다 예. 해법을 종래는 찾아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잠재력과 저력이라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왜냐하면 굉장히 우수한 R&D 인력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전 세계 캐파 기준으로 하면 삼성전자 단일 기업으로서는 최대 캐파를 갖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경제에서는 물량이라는 게 하나의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잠재력을 말씀드린 것인데 네. 근데 먼저 말씀드렸지만 단기간에 모든 것들을 극적으로 반전시키는 쉽지 않다라는 것들이 투자자들도 아마
아마 암암리에 그런 걸 좀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 지금 위원님께서도 사자를 찍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조심스럽게 하셨겠지만 예. 그래서 저도 아까 바닥이 어딘지를 확신을 못하겠다라는 것들이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많은 안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불식시킬 만한 뭔가 확실한 혁신안을 내놓은 것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시장의 신뢰를 다시 회복시킬 만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은 상태로 계속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상태라서 주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걸 브레이크를 걸려면 뭔가 강력한 확실히 삼성전자 회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네. 그런 안들이 나오거나 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액션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삼성전자가 경영진에서 아직까지 그런 어떤 액션도 보여주고 있지 않는 것들이 어떤 투자자들 불만이기도 하고 브레이크가 아직까지 걸리지 않고 있는 주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파운드리 분야, 고대역폭 메모리, HBM 분야, 범용 분야에서 뭔가 단기간에 획기적인 반전을 뭔가 새로운 대답을 내놓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 삼성전자 오래 계셨으니까 네. 지금 삼성전자의 뭐 경영, 조직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거대한 이 함선에 좀 문제가 좀 생겼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없을까요? 기술적인 면도 있지만. 이 조직 문화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게 네. 2016년도부터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2016년? 네, 그게 무슨 네. 복제가 됐나요? 그때 이건희 회장께서 쓰러진 해가 아마 2016년이라고 이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라고 하는데 저는 이번 그 인사를 통해서 연말 어떤 사장단 인사, 임원 인사를 통해서 그 인사와 함께 메시지를 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네,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도 커질 것인데 예. 저는 삼성전자에 오래 있었던 저도 임직원으로서 네. 마찬가지로 그 잠재력이라든지 그리고 HBM을 잘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와는 다르게 이게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의 어떤 잠재력도 아주 크거든요. 예. 게다가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HBM을 하이닉스만 가지고 하이닉스와 TSMC만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네. 세컨 솔루션으로 아마 삼성을 생각을 할 겁니다. 삼성의 파운드를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걸 무시 못하거든요. 오늘 아침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65%대 11.2%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파운드리 분야에서 네. TSMC와 삼성전자 네, 너무나 TSMC 차이가 커요. 7대 1까지 갔었는데 그래도 65대 한 11 정도 되니까. 그 정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늘 저도 말씀을 드려왔던 내용이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확실한 1위 수성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고 2위 하고 있는 어떤 파운드리 사업이라든지 CIS라든지 이런 부분은 2위 전략을 확실하게 가져가서 그 격차를 줄여 나가는 것이 어느 순간 또 계획하고 있던 어떤 계획하고 네. 있으면 기회가 꼭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뭐 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지만 아까 이게 파운드리 세 분야, HBM 그리고 범용 D램, 삼성전자가 사실 이 부분은 이제 현재로서는 주력이잖아요. 그렇죠. HBM 좀 늘려가긴 매출 하지만. 포트폴리오는 가장 높죠. 그렇죠. 이 부분이 그렇게 경기 부진 때문에 안 좋은 겁니까 지금 범용 업황이? 삼성전자가 아니라 지금 수요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특히 이제 작년 한 10월부터 메모리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고 네. 이제 삼성전자 올해 1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3차적으로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게 사실은 수요를 보면은 비트는 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요인 거죠. 그 비트라는 게 단순히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되었고 지금도 재고 수준을 보면은 상당히 안정적인 재고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예. 출하 재고 비율이 1.0 밑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인데 예. 1.0 밑으로 지금 계속 몇 개월씩 유지가 되고 있어서 결국 악성 재고가 해소됐기 때문에 공급 과잉 이슈가 없어져서 정상화가 되고 있는 과정으로 가격만 올라간 거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 거고 이제 HBM은 좀 별개죠. 새롭게 등장한 제품이라 마진이 굉장히 높은 제품이고 근데 법령 쪽은 그래서 아직까지도 가격 효과만 있었을 뿐이지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물량으로 봤을 때의 회복은 전혀 되지 않은 상태가 맞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윈터를 얘기했을 때 예. 기업 실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윈터를 했기 때문에 틀렸다고 얘기한 거지. 예. 단순한 수요 비트를 가지고 윈터라고 하면은 아직 봄과 여름이 오지 못한 겨울 상태로 윈터가 계속 몇 년째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요가 그렇게 확 늘어나지 늘질 않는다, 않고 있습니다. 지금. 네. 삼성전자에는 굉장히 이 매출이나 수익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네요. 그런 부분이라면. 그래서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제
게다가 이제 중국에서 캐치업을 많이 중국 해온 반도체사. 상황이고 예. 또 중국발 공급 과잉도 또 우리가 걱정해야 될 지점이고요. 거기다가 또 반도체 시장이 이제 AI용으로 메모리 반도체도 그 중심으로 전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 범용 반도체 수요가 과거보다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음. 그래서 아마 상당 기간 이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주가가 왜 떨어지는지를 이렇게 두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이제 의문이 풀리긴 합니다만 그러나 언제 오를지는 기대가 할 수 없는데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합니다. 이게 좀 태풍이 몰아친다 이렇게 걱정도 하는데 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몇 차례 좀 얘기도 나눴습니다만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법, 칩스법, 이 생산, 연구개발에 큰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데 이 지원을 폐기할 수도 있다 또는 축소할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고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사들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보다는 물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력을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예.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러한 주요 경제 관련된 법안 같은 경우는 다 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IRA 법도 그렇고 칩스법도 그렇고 하원과 상원을 거쳐서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그때 이제 민주당은 올 찬성, 공화당은 올 반대했는데 뭐 몇 표 차로 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무난히 그 법안이 통과가 됐던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공화당이 사실 레드 수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상하원을 다 상하원 이제 다 공화원에서 다수당이 장악하죠. 되었고 대통령까지도 이제 공화당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갑자기 폐기하거나 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아. 특히 IRA는 모르겠지만 칩스법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은 얘를 없애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아픈 가시가 하나 생겼어요. 뭔가요? 인텔을 살려야 되는 절제절명의 미션이 신임 대통령한테 주어진 거거든요. 인텔을 살려야 된다. 인텔을 살리지 못하면 아마 분명히 그 다음 대선에서는 뺏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상하원 다 뺏길 거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제 새롭게 된 신임 대통령이 인텔을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면 합법적으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국 기업한테 좀 더 혜택을 주고 더 많이 유리하게 해주면 되는 건데 굳이 그 법안을 폐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칩스법이 폐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인텔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맞습니다. 예. 예. 그거가 굉장히 좋은 총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에 얼마를 줄 건가는 상무부에서 행정부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들이 어떻게 실제로 실행할 때에 예. 팔이 안으로 굽는 정책을 펼치 그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충분히 미국 위주로 갈 수가 있어서 그 법안을 살려놓고 그거를 이제 실제로 집행하면서 묘수를 발휘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반도체법, 칩스법은 폐기되는 게 아니고 뭔가 살려놓으면서 특히 인텔을 위해서라도 그럴 것 같다. 지금 뭐 반도체 칩스법만이 아니라 상당히 걱정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 2기 때는 과연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어디로 갈 것인가. 또 뭐 관세 전쟁을 한다니까 관세 부과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반도체를 두고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양상은 트럼프 2기 때는 어떤 양상으로 조금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1기부터 이제 노골적으로 예. 자국 우선주의를 드라이브를 해왔습니다. 예. 근데 2기에서도 그것을 내세우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아마 더 심각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고요. 게다가 이제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서는 네. 그 선거 운동 기간부터 이미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해외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줄 것이 아니라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 반도체 지원법보다 관세가 효율적이다.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채찍인 거죠. 당근이 아니라. 그래서 미국의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 이 말을 해왔고 또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 그 선거 기간 동안에 보면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또 노골적으로 또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대폭 수정되거나 이제 폐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고. 네. 근데 우리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그럼 어떨 거냐? 네. 전례 없는 불확실성이죠, 이제. 우리는 네. 우리도 그것 때문에 미국의 투자를 지금 계속 늘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미 그 삼성에서도 투자하고 있는 테일러 씨의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투자도 근간부터 흔들릴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중국에 투자해둔 반도체 공장
이것도 트럼프 정부에서 아마 챌린지할 가능성이 좀 높고. 우리가 중국에 투자하는 거. 네, 네. 그런데 이제 기업 내부적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마련해놓고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 거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기업 레벨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겠냐? 대응 가능한 수준의 불확실성이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이 전 가장 큰 걱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 차원의 이런 엄청난 불확실성을 기업 차원에서 과연 네. 충분히 적응하고 극복할 수 있겠느냐 조금 네. 우려가 된다. 아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도체 공장이 주로 지금 낸드 플래시인가요? 양사가 좀 다른데요. 예. 네. 삼성 같은 경우는 디램은 없고 낸드하고 후공정이 있고요. 예. 하이닉스는 원래 디램하고 후공정이 있었는데 인텔의 사업을 이제 인수하면서 낸드 부분까지도 이제 다 있는 상황이 되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높은 편이고요. 생산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네. 이제 삼성전자는 핵심인 디램 같은 경우는 다 국내 평택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는 이제 그보다 좀 그래도 좀 낮은 제품 위주로 해서 낸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사 사실은 조금은 현재 상황의 차이는 있는데, 예. 근데 결국에는 지금 바이든 정부 때도 원래대로 하면 중국으로는 반도체 공정 장비에 반입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예.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줘서 1년 단위로 갱신해주고 있었거든요. 그 반도체 장비 수출. 완전히 퍼머넌트하게 너네는 프리아가 아니라 1년 단위로 인허가를 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과연 1년 단위로 자동으로 리뉴얼 되던 것들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좀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강경책을 좀 더 강하게 가버리면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중국에 우리의 메인 수요인데 중국의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우리 매출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고 예. 이미 운영 중인 공장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으면 이걸 그럼 뭐 이 용도를 어떻게 하냐 폐기해야 되느냐인데 이미 들어가 있는 비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쉽게 그 공장을 또 폐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러네요. 거기에 대한 많은 고심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우리가 중국에 가지고 있는 반도체 공장 과연 트럼프 집권 2기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지금 반도체 회사들의 우리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주도로 반도체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의회에 계실 때도 이 반도체법을 위반하는 데 애를 쓰셨는데 우리 양양자 의원께서 이번 특별법을 보니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 조항과 또 연구개발 인력은 주 52시간 까다로운 규제를 좀 예외를 두자. 이게 뭐 핵심이라고 하는데 네. 이 법안 발의된 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우선 2022년도 12월 28일에 국가첨단전략 산업법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이 통과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반도체 관련 법안은 대부분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법안에 이제 특별하게 조항을 집어넣은 게 보조금 지원 근거. 보조금 지원 근거. 네,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 예외 인정. 이제 이런 이 두 가지에 아주 민감한 조항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민감한 조항이다 이거죠. 네, 시의적절하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제가 이제 그때도 22년도에도 이 부분을 넣으려고 했으나 너무나 반대에 크게 부딪혔던 상황이 누가 그렇게 그때였기 때문에. 반대했어요? 야당이 당시 민주당?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때는 참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이 트럼프 당선과 또 삼성전자와 대한민국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넣어질 것 같고요. 보조금 지원은 또 이미 다른 주요 경쟁국들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국보다 더 주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경쟁국 수준으로는 줘야 우리 기업들이 동일한 어떤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고 야당이 또 전향적으로 또 받아줄 것이라고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보니 좀 긍정적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반도체 기업 위기라고 하는 어떤 근간이 또 기술 경쟁력이고 기술 초격차인데 그것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인데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당 52시간 근로제도 예외 인정이 필수적이라고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도 보면 반도체 연구 인력은 주 52시간을 묶어놓는 데는 없는데 미국은 특히 이제 화이트 칼라 엑젬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소득자에 대해서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반도체에서 거의 30년을 넘게 일을 했지만
그 첨단 산업,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적시에 어떤 개발을 완료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1년 12개월 중에 네. 한 3개월 정도를 저희는 한 20시간을 넘어서 거의 150시간을 넘어서 일을 예, 그래서 거의 뭐 거의 몰아서 집중 네, 몰입도 몰아서 있게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예. 이걸 천편일률적으로 52시간을 주당 52시간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제는 정말 그 글로벌 전쟁 무대에서 뛰어야 될 예. 그런 어떤 그 전사들의 시간은 유동적으로 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 근거,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근데 정부 직접 보조금 지원에 관련해서는 이게 조금 정부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 지금 딱 지원하겠다 이런 건 아니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지금 두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은 직접 보조금에 대한 항목 자체를 아예 이제 없는 상태로 예. 이제 법안이 만들어졌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니드들이 많이 나오고 또한 주변국들의 상황들을 보아하니 정부에서도 이제 뭔가 좀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법안에 보면 직접 보조금 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게 되는데 통과가 된다면은 예. 근데 사실 결국에는 근거는 있을 뿐이지만 그 재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법안에 담겨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재원이 마련될 수 없으면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지불할 돈이 없는 거죠. 지급할 수 있는 돈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최근 작년 올해 들어가지고 지금 저희 세수 펑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기재부에서는 사실 굉장히 타이트하게 재정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없었던 추가의 재정 집행이 이렇게 원활치 않을 거고 혹시 뭐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액션을 해서 일부 배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 금액 관련 우리 경쟁국들 수준만큼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직접 보조금 좀 근거를 담는다 하더라도 재정이 여력이 없으면 우리 지금 기획재정부가 돈을 재정 예산을 배정하는 걸 갖고 있잖아요. 네. 기획재정부도 현금 보조금 지급에 대해 조금 부정적이었어요. 지금도 아마 부정적일 겁니다. 지금도 네. 법이 만들어져도 우리가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드네요. 그러니까 근거 법안이 마련이 되더라도 돈이 없어서 못 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기획재정부 관리들이. 네, 그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이제 가장 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제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공공재정 안정성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런 세액 공제라든지 보조금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국가가 휘청휘청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기획재정부에서도 전향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2시간 연구개발료 예외 규정에 대해서는 야당인 민주당이 이게 좀 민노총을 의식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좀 적극 나올까요? 협조적으로? 저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이제 노동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첨단 산업으로 국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첨단 산업으로 국가 간 경쟁, 전쟁 중인 이런 산업들에 있어서는 이걸 뭐 주 52시간을 이 시간의 규제를 계속해서 묶어놓는다? 네. 저는 그분들이 먼저 풀라고 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거로 기대한다 그런 얘기죠. 민주노총도 많이 발전했을 거라고 저는 상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생각이 바뀔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반도체 이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를 따라간다고 그러는데 이 TSMC가 뭐 중국에 7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 칩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거는 미 상무부에 뭔가 지시한 거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바뀌는 전환점이 되니까 조금 더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전에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제가 확인할 수 없는 거긴 한데 예. 그럼 과거에는 TSMC나 엔비디아가 본인의 제품이 암암리에 중국으로 가는 걸 모르면서 진짜 몰랐던 것일까? 몰랐을까? 알지만 굳이 티를 안 내고 있었던 것일까부터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포인트가 있기는 하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제는 공식적으로는 중국과 거래하지 않겠다라고
어쨌든 얘기를 함으로써 네. 왜냐면 지금 미국에서 눈에서 벗어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현 시점에서 특히 어느 정권이든지 출범 초기에는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잖아요. 예. 동력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본인의 이전 정권하고 차이점을 보여줘야 되는 선명성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굳이 기업들이 정부의 눈에 벗어날 만한 행동을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어나운스들이 TSMC, 엔비디아 쪽에서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사실은 그건 공식적인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나중에도 또 어떠한 바이패스가 생겼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미처 몰라서 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TSMC에 대한 규제라는 게 우리 전 반도체 회사들이 이게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중국에 대한 규제는 우리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결국은 비슷한 영향을 받는 거죠. 이게 이런 조치는. 그러니까 이제 똑같죠. 저희도 TSMC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다르지 않는데 트럼프가 당선된 이상 이게 리스크를 질 필요도 져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트럼프가 취임하면 중국 반도체를 어쨌든 더 강하게 이렇게 압박할 것이고 네. 또 TSMC 대만 입장에서도 대중국 의존도를 좀 낮춰 나갔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는 거리를 두고 미국과 더욱 이렇게 밀착하는 것이 최선의 어떤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예. 근데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저도 늘 말씀드렸지만 중국과의 확실한 전략적 동맹 관계가 확실하면 중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우리가. 하여금 한국이 여전히 미국 자국 우선주의에 필요한 국가다. 그런 기술을 개발해주는 나라다라는 예. 것만 인식이 확실하면 예. 우리는 중국을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시장이 좀 줄어들 거대한 시장인데 중국이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만 중국 또한 그런 첨단 기술의 제품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그냥 그대로 어떤 협력적 공생 관계를 가져가면 되죠. 네. 그렇군요. 미국과의 관계, 우리 어떤 동맹 관계를 더욱더 강화해서 우리 아니면 미국의 이 산업이 돌아가는데 이 반도체가 우리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네. 인식. 그러려면 기술 격차, 초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길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를 꼭 필요하게. 기술력입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골프 얘기도 하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골프를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좀 저 자세로 저랑 한번 골프 치시지요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제안을 하게. 그러려면 기술력밖에 없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좀 짧게 우리 이주환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의 고질이라고 해야 되나? 파운드리 분야 분기별로 적자 규모가 1조 이상 늘어나고 이 격차를 좀 대만 TSMC가 못 좁히는데 어떤 길이 없습니까? 이건 쫓아갈 수 있는 더 길 지금 상황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듣기 싫은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한데요. 예. 전 첫 단추를 애초에 잘못 꼈다고 생각을 해요. 파운더리 시작하는 방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로 5년을 왔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뾰족한 수를 찾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도 뭐 해법을 좀 제시해 주셔야 될 텐데. 해법은 있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UMC나 글로벌 파운더리 인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UMC 대만의 파운드리 회사. 미국의 글로벌 파운더리 인수해서 거기를 바탕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삼성전자 큰 M&A가 없었는데 대만의 UMC,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 한번 인수하는 거. 오르가닉 방식으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 동향 투자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양향자 전 국회의원,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